하나, 둘, 셋. 한국 화이팅이에요. 어머, 세상에나 사막에 물이 나온다고요. 한국의 기술이 중동 사막을 바꿨다고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럼 사막에서 장미꽃도 볼 수 있는 겁니까? 사우디 왕자 빈 살만이 무려 20조 원이나 들여 한국에게 고맙다고 하는 이유 뭘까요? 그리고 중동 사막을 바꿨다고 하는 그 기술은 도대체 뭘까요? 지금부터 몹시 가난했던 한 아이가 이 기술을 보고 서울대를 졸업했어야 했던 그 실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루 10km를 걸어 물을 구하던 13살 아흐마드. 그런 그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중동 전역의 생명을 가져다주는 혁신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단 한 방울의 물에서 시작된 기적이 어떻게 500만 명의 생명을 구했을까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직접 물 혁신상을 수여한 그 놀라운 기술은 무엇이었을까요? 마을이 죽어가던 순간 한국 엔지니어가 가져온 기술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흐마드 알리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타북 지역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28살 환경공학자입니다. 제 이야기는 15년 전 제가 13살이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8년 중동 지역은 기록적인 가뭄을 겪고 있었어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연평균 강수량은 100 이하로 떨어졌고 특히 타북 지역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유해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의 지하수 고갈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빨랐죠. 매일 아침 저는 10km 떨어진 우물까지 걸어가 물을 길어오고 있었어요. 그날도 타북 지역 특유의 뜨거운 태양이 머리 위에서 장렬하고 있었습니다. 온도계는 시 45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땅은 갈라지고 공기는 메말라 있었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이 얼굴을 핥기 지나가고 있었어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멀리 가야 할 것 같다. 저는 낡은 시벨아리 플라스틱 물통을 손에 쥐고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의존하던 우물은 점점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지질조사국의 발표에 따르면 타북 지역의 지하 수면은 지난 20년간 매년 평균 1.5m 낮아지고 있었어요. 이웃 마을에서는 이미 물을 구하지 못해 떠나는 가족들이 늘고 있었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농촌 지역에서 약 4만 명이 도시로 이주했다는 통계가 있었어요. 어머니는 아픈 여동생 파티마를 돌보느라 물을 길러 나갈 수 없었습니다. 파티마는 심한 장티푸스에 걸려 있었어요.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당시 중동 지역의 수인성, 질병 발병률은 물 부족과 오염된 물 사용으로 인해 5년 새 68%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리야드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오실 수 있었어요. 당시 사우디아라비아 농촌 남성의 10% 이상이 도시로 출근하는 장거리 출퇴근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물을 기르러 나가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의 생존은 제가 가져오는 물에 달려 있었습니다. 한 가정당 하루 평균 물 소비량은 약 20엘로, 이는 미국이나 유럽 가정의 15분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그 물마저도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날 우물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70대 노인 압둘라 할아버지가 우물 속을 들여다보며 한탄하고 있었어요. 알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물이 완전히 말라버렸어. 저는 믿기지 않아 우물 가장자리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밧줄을 내려 물통을 담그려 했지만 금방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닥에는 흙탕물이 조금 고여 있을 뿐이었어요. 압둘라 할아버지는 80년 동안 이 마을에 살았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 우물은 내 할아버지 때부터 마을을 지켜왔다. 하지만 이제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중동 지역의 전통적인 지하수 관리 시스템인 팔라지오 변화로 인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학술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었습니다. 국제수자원 연구소 IWMI 연구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부터 중동 지역의 전통적 수자원 시스템은 기후 변화와 현대화로 인해 급격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저는 망연자실한 채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10km 거리를 빈 물통을 들고 걸어야 했어요.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몇 가정들이 짐을 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웃이었던 살림 가족은 트럭에 짐을 싣고 있었어요. 아흐마드, 우리는 리야드에 있는 친척 집으로 가기로 했다. 너희 가족도 빨리 결정하는 게 좋을 거야. 살림 아저씨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물 부족으로 인한 농촌 이탈 인구는 약 15만 명에 달했으며 이것은 환경 난민이라는 새로운 사회 문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물통을 들고 집에 들어서자 어머니의 얼굴에는 절망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동생 파티마는 고열로 침대에 누워 신음하고 있었고 물 없이는 약도 먹일 수 없었어요. 파티마의 체온은 39.5도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우물이 말랐어요, 어머니. 제 말에 어머니는 잠시 말없이 계시다가 부엌으로 가셨어요. 그것은 비상용으로 아껴두던 마지막 물이었다. 약을 먹여야 해. 어머니는 담담하게 말씀하고 계셨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르면 병에 걸린 사람은 하루 최소 5일의 깨끗한 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반 컵의 물만 남아 있었어요. 아흐마드, 내일은 더 먼 마을까지 가보자. 타미르 마을에는 아직 물이 있다고 들었어. 알라께서 도와주실 거야.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타미르 마을은 우리 마을에서 25km 떨어져 있었어요. 왕복 50km 사막 지역을 걸어서 하루에 갔다.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이틀치 식사를 한 번에 해결했어요. 남은 밀가루로 만든 얇은 빵과 올리브 약간이 전부였습니다. 물 없이 식사를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식량 안보 지수는 당시 세계 7위권으로 식량 공급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지만 물 부족으로 인해 조리와 섭취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당시에는 마을에 공중전화가 한 대 있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버지와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우물이 말랐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시중에 파는 생수 20엘 가격은 약 15사우디 리알, 달러로는 4달러 정도였고 당시 농촌 가정 1일 소득의 절반에 해당했으며 매일 물을 사 먹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막의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빛나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어떻게 물을 구할 수 있을지, 파티마는 어떻게 될지,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어요. 창가에 앉아 별을 보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감이 어깨를 누르고 있었어요. 세계 아동 노동 통계에 따르면 물 부족 지역의 아이들은 하루 평균 3시간을 물을 구하는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는 교육과 발전의 기회를 앗아가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었죠. 언젠가는 우리 마을에도 깨끗한 물이 넘쳐 흐르는 날이 올까? 저는 중얼거리며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 사이 어딘가에 희망이 있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희망이 지구 반대편 작은 반도 국가에서 곧 찾아올 거라는 것을요. 침대로 돌아와 누워보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옆방에서 파티마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파티마의 이마에 냉수 수건을 올려주는 소리와 위로의 말을 속삭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제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저는 무언가를 해야만 했어요. 내일은 반드시 물을 찾아올 거야. 저는 다짐하며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운명이 그리고 제 인생이 곧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져올 놀라운 기술과 변화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우리 마을에 대형 트럭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건설 장비와 대형 파이프를 실은 트럭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와 K워터, 두산중공업이 아는 로고가 찍힌 차량들이 있어요. 당시 사우디 정부는 물 부족 지역 개발을 위한 국가 물 전략을 수립하고 한국과 40억 달러 규모의 협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그 광경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호기심에 찬 저는 작업 현장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노란색 안전모를 쓴 한 아시아인이 제게 다가왔어요. 저기 꼬마야, 내 이름이 뭐니? 아흐마드입니다. 여기서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영어로 더듬더듬 물어보고 있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바닷물을 깨끗한 물로 바꾸는 시설을 만들고 있어. 그는 준이라는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였어요. 그는 자신을 준이라고 소개했고, 저는 그를 준 엔지니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준 엔지니어는 제게 역삼투압 해수 담수화 플랜트란 것을 설명했어요. 해수 홍해의 바닷물에서 소금을 제거해 깨끗한 식수를 만들어 파이프라인을 통해 우리 마을까지 끌어오는 기술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하루에 약 5만 톤의 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 했어요. 언제 완성되나요? 우리 마을은 지금 물이 거의 없어요. 정식 완공은 1년 정도 걸리지만 응급 물 공급은 3개월 안에 가동할 거야. 그 전까지는 매일 물트럭을 보낼게. 그날 오후 약속대로 물탱크 트럭이 마을에 도착했어요. 깨끗한 물 5,000L을 가져온 트럭 앞에서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각 가정마다 20L씩 배급받았고 우리도 오랜만에 충분한 물을 받았어요. 어머니는 그 물로 파티마에게 약을 먹이고 열이 오른 몸을 식혀주고 있었습니다. 공사는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24시간 교대로 일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의 담수화 기술은 에너지 효율이 30% 향상된 고효율 역삼투압 멤브레인이란 특허를 적용했다고 해요. 이 기술로 운영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공사 현장을 찾아가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준 엔지니어는 시간이 날 때마다 저에게 한국의 물관리 기술을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건 멤브레인이란 거야. 바닷물에서 소금을 걸러내는 특수한 필터지. 한국에서 개발한 이 필터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이 높아. 미세한 구멍들이 있는 필터를 현미경으로 보여주며 설명하는 준 엔지니어의 말에 저는 과학의 놀라움에 매료되고 있었어요. 한국은 물이 많은 나라인데 왜 사막에 와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한국도 예전에는 가난했고 깨끗한 물이 부족했어. 다른 나라의 도움으로 발전했지. 이제는 우리가 도울 차례야. 그리고 이건 사업이기도 해. 한국 기업들이 좋은 기술로 돈도 벌고 사우디 사람들은 물을 얻고 모두가 윈윈 하는 거지. 준 엔지니어의 말은 어린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기술로 돈을 벌면서도 사람들을 돕는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도 나중에 준 엔지니어님처럼 이런 기술을 배워서 우리 지역에 물을 가져오고 싶어요. 제 말에 준 엔지니어는 환하게 웃으며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그럼 열심히 공부해야 할 거야. 특히 수학과 과학이 중요해. 내가 환경공학을 배운다면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야. 그날부터 저는 학교 공부에 더욱 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물기술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공사가 시작된 지 3개월 후 드디어 시험 가동하는 날이 왔습니다. 홍해 해안에 건설된 담수화 플랜트는 이미 완공되었고 우리 마을까지 연결된 파이프라인의 첫 시험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중앙광장에 모여 있었습니다. 마을 외곽에 설치된 대형 물탱크로 연결된 파이프에서 물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 엔지니어와 다른 기술자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한국의 최신 담수화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하루 5,000톤의 물을 우리 마을에 공급할 수 있었어요.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작동하면 인근 10개 마을까지 확장될 예정이었습니다. 아흐마드, 이리 와봐. 내가 첫 번째 밸브를 열어보는 게 어떨까? 준 엔지니어가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제가 이 중요한 순간을 맡게 된다니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밸브 앞에 섰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리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3바퀴 돌려. 준 엔지니어의 지시에 따라 천천히 밸브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공기만 새어나오다가 이내 맑은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오고 있었어요.
물방울은 점점 굵어져 마침내 시원한 물줄기가 되었습니다. 국제 기준에 맞는 깨끗한 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담수화 물은 세계보건기구 WHO의 식수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처리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껴안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두 손으로 물을 받아 아픈 여동생의 입술에 조심스럽게 적셔주고 있었습니다. 파티마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알라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당신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국 기술자들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날은 우리 마을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랜만에 마음껏 물을 사용하며 기뻐하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물을 찾아 멀리 걸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물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마을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떠나지 않았고 농사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도 정상 운영되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물을 구하러 다니는 대신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준 엔지니어 옆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건 마법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제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묻자 준 엔지니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법이 아니라 과학이야. 한국의 기술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거지. 우리가 바닷물에서 소금을 제거하는 특수 필터를 개발했고 태양광을 이용해 에너지 소비도 최소화했어요. 저도 커서 이런 기술을 배워서 다른 마을들도 돕고 싶어요. 물이 부족한 곳은 너무 많으니까요. 준 엔지니어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아흐마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길 응원할게. 물은 생명이니까.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의 목표를 찾았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이 가져온 물 한 방울이 우리 마을에 생명을 불어넣었듯이 저도 미래의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희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면서 마을은 점점 생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떠나지 않았고 작은 정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학교도 다시 문을 열었고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과학과 수학에 푹 빠져 있었어요. 한국팀이 마을을 떠나기 전날 준 엔지니어는 제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물과학 관련 책과 한국어 기초 교재였습니다. 또한 그는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아흐마드, 내가 정말 이 분야를 공부하고 싶다면 미래에 도움을 줄게. 꿈을 포기하지 마.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리야드의 과학경시 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어요. 제가 발표한 프로젝트는 소형 태양열 담수화 장치였습니다. 사우디 과학기술부 장관님이 직접 상을 수여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자신의 마을에 물을 가져온 한국 기술에서 영감을 받아 더 발전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시상식 후 저는 준 엔지니어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동안 우리는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1등을 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바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축하해, 아흐마드.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어. 서울대학교에서 중동 학생들을 위한 특별 장학 프로그램이 있어. 지원해보지 않겠니? 고등학교 마지막 학기, 교장 선생님이 저에게 서류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은 서울대학교 환경공학학과의 외국인 학생 장학금 안내였습니다. 준 엔지니어가 저를 추천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물을 만드는 기술을 배워오겠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걱정하고 있었지만 곧 저를 지지해 주셨어요. 우리 가족과 마을 전체가 저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정부도 제 유학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2015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컸고 낯선 음식과 기후에 적응하느라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맞이해준 한국 친구들과 교수님들의 따뜻한 지원 덕분에 점차 적응해 나갔어요. 특히 준 엔지니어와 그의 가족은 저에게 제2의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대학 시절
저는 저에너지 횟수 담수화 시스템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어요. 기존 시스템보다 30% 적은 에너지로 더 많은 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졸업 논문은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흐마드, 내 기술이 실용화되면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많은 지역에 희망이 될 거야. 지도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가슴이 벅차오르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 꾸었던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한 후 저는 한국의 대형 플랜트 회사에 취업했어요. 회사에서는 제가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중동 지역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고향과 비슷한 환경의 여러 사막 마을의 담수화 시설을 설계하고 건설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는 제 고향 마을에 새로운 담수화 시스템을 설치하는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비행기 창문으로 보이는 사막 위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 반짝이는 빛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준 엔지니어의 말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물은 생명이야, 아흐마드. 그리고 내가 그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야. 10년이 흘러 저는 이제 자체 기술을 보유한 환경공학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개발한 스마트 워터 시스템은 중동 전역에서 주목받고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을 기반으로 중동의 환경에 최적화한 이 시스템은 태양열과 인공지능을 결합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면서도 담수 생산량을 극대화했습니다. 2023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물 혁신상을 저에게 수여했고, 저는 15년 전 우리 마을에 오셨던 준 엔지니어를 특별 손님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는 이제 은퇴했지만 제 초대에 기꺼이 응해주셨어요. 오늘 이 상을 받게 된 것은 15년 전 한 한국인이 가져다 준 물 한 방울 덕분입니다. 저는 수상 소감을 말하며 눈시울이 붉어지고 있었어요. 준 엔지니어는 객석에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물을 만드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꿈과 희망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중동 전역에 설치된 300개 이상의 한국 기술 기반 담수화 시설은 매일 500만 명에게 생명의 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가 대형 스크린에 나타나고 있었어요. 한국의 담수화 기술이 중동 물 공급량의 40%를 책임지고 있다는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객석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오고 있었어요. 시상식 후 준 엔지니어와 저는 리야드의 한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백발이 성성의 노인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열정으로 가득했어요. 준 선생님, 제 고향 마을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물은 생명이야. 그리고 내가 그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셨죠. 준 엔지니어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기억해. 내가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이렇게 성장할 줄은 몰랐지만 이제는 제가 그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정신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저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준 엔지니어에게 작은 선물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을의 흙으로 만든 작은 물병이었어요. 물병 안에는 15년 전 담수화 플랜트에서 처음 나왔던 물을 담아 보관해 온 것이었습니다. 이 한 방울의 물이 제 인생을 바꿨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도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나눔의 정신에 영원히 감사드립니다. 준 엔지니어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저는 한국 화이팅 아나운서 송유선이라고 해요. 오늘 이야기는 아쉽게도 여기까지예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앞으로 더 감동 있는 사연으로 보답해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되실 때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시 또 뵙길 바라며 한국 화이팅을 외치면서 오늘 하루도 멋지게 마무리해보아요. 자, 하나, 둘, 셋. 한국 화이팅!